평생을 잿빛 도시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온 제게 아내의 낡은 고향 집은 생애 마지막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텅 빈 아파트에 둘만 남았을 때 아내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흙냄새 맡으면서 살아요.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집 마당에 당신 좋아하는 채소나 실컷 심으면서 그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털어 낡을 대로 낡은 시골집을 수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고 현관문만 열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맑은 공기는 도시의 그 어떤 보약보다 달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아내는 쑥이며 냉이를 캐러 다니는 재미에 소녀처럼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참 좋지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능선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볼 때면 아내의 그 말에 제 마음도 덩달아 풍요로워지곤 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들 녀석이 예고도 없이 시커먼 승용차를 몰고 나타난 그날 오후였습니다. 트렁크에서 내린 것은 과일 상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허리춤까지 오는 커다란 진돗개, 녀석의 이름이 백구라고 했습니다. 3년 전 손주 녀석이 졸라대서 분양받았다며 그리 자랑하던 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 그러니까 제 어린 손녀에게 심한 개털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이웃들의 민원까지 끊이지 않아 더는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했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제 자식은 귀하고 이 늙은 짐승은 내다 버려도 된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이 늙은 개를 맡아달라 그 말이냐?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보호소 같은 곳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시골집은 마당도 넓고 두 분 적적하실 텐데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잘된 일이라니.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평생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우리 내외에게 이제는 늙은 개까지 짐으로 떠넘기는 아들의 이기심에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도로 가져가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저 딱한 표정을 보니 모진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당 구석의 낡은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묶어두고 가거라. 그것이 제 허락이었습니다. 아들은 연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백구의 목줄을 감나무에 단단히 묶고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보며 아내는 끝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멀거니 감나무에 묶인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젊은 시절 멋모르고 키웠던 누렁이 녀석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걔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녀석을 볼 때마다 제 자식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저희에게 의지하던 녀석이 이제는 제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달아난 것만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놈한테 정주지 말아야지. 저는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또 무언가에 마음을 쏟았다가 녀석이 병들거나 먼저 눈이라도 감으면 그 슬픔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저 우리 내외 조용히 살다 가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녀석에게 퉁명스럽게 밥그릇을 던져주었습니다. 다가서지 말라는, 더는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저만의 소리 없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가 마치 다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아 저는 괜히 더 성을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낡은 집에도 첫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기름 보일러를 꺼내 시험 삼아 가동해 보았습니다. 덜커덩, 덜커덩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보일러를 보며 저는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낡은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덜커덩거리는 소음은 여전했지만 방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미지근한 온기는 늙은 몸에 시린 뼈마디를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이 맛에 시골 사는 거지요라며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온기에 기대어 고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마치 덜 깬 술 기운이 옅은 안개처럼 머릿속을 감싸고 있는 듯 띵한 두통과 함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소? 아침상 앞에서 제가 묻자 아내 역시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 탓인가 봐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네. 나이 탓.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세 글자로 정리해버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기력함이 보이지 않는 적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백구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유독 밤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저는 저놈이 또 밤새 뭘 하는 게냐며 짜증 섞인 잠꼬대를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제자리를 뱅뱅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워 저는 보일러 온도를 조금 더 높여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또다시 시작된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녀석은 평소와는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늘 잠을 자던 감나무 아래가 아니라 보일러실 바로 앞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향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잠 좀 자자. 제가 창문을 열고 소리치자 백구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녀석의 눈이 섬뜩할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필사적인 경고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단잠을 깨운 녀석에 대한 짜증이 치밀어 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게요? 제 고함에 잠이 깬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늙어서 잠이 없어졌나 보지. 내일은 저놈의 주둥이를 틀어막든지 해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심한 두통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밤새 백구 때문에 설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밥을 챙겨주러 마당으로 나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보일러실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녀석은 꼬리를 내린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보일러실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이리 와서 밥이나 먹어.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백구는 마지못해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신 고개를 들어 보일러실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저는 무심코 보일러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일러실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밥을 먹던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녀석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저를 향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주인을 보고 짖는 게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제가 보일러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듯 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참 별일이네. 저게 왜 저럴까? 결국 저는 보일러실 점검을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의 그 이상한 행동이 사실은 저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저항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인도 몰라보는 괘씸한 짐승이라 여기며 녀석에 대한 미움만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의 옅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제 몸과 마음 그리고 백구와의 관계까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의 기행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녀석은 마치 보일러실을 지키는 문지기라도 된 양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작을 패러 혹은 텃밭에 물을 주러 보일러실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녀석은 어김없이 낮은 경계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오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짐승 따위에게 내 집 안에서 행동을 제약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내가 내 주인이냐? 저 쇳덩이가 내 주인이냐? 일부러 보일러실 문을 발로 툭 차며 소리쳐 보아도 백구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 단호한 눈빛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개 한 마리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놈이 늙더니 성질만 사나워졌다며 백구 탓으로 돌릴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밤 울음소리는 이제 낑낑거리는 수준을 넘어 길고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요한 시골의 밤을 가르는 그 소리는 제 귀에도 스산하게 들렸으니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전 이삿떡을 돌리며 싹싹하게 인사했던 옆집의 젊은 부부가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젊은 남자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개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있는데 애가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에요.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귀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웃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창피했지만 그 원인이 백구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아파트에서 쫓겨난 이유를 이제야 몸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의 개새끼,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남들한테 굽실거려야겠냐? 저는 곁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어 백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물론 정말 때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협을 하려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백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매서운 눈으로 저를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에 제 팔에서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막대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구의 입에 재갈이라도 물릴 심산으로 굵은 노끈을 들고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녀석과 한참을 실랑이 벌인 끝에 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 개를 어쩌면 좋겠소. 정말이지 아들놈한테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원.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하자 아내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낮에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아내의 말에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띵한 두통은 이제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고 가끔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늙고 쇠약해져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백구의 소음을 막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헛간에 녀석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아무리 지저대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이리 와, 이놈아. 오늘부터 내 집은 여기다.
제가 목줄을 끌고 억지로 녀석을 헛간으로 데려가려 하자 백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저항했습니다. 내 다리로 땅에 버티고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으로 끌자 녀석은 제 팔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물기까지 했습니다. 이놈이 기어이 주인을 무는구나. 저는 이성을 잃고 녀석의 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나뒹군 백구는 그러나 다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애원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 앞에서 저는 또다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백구를 헛간에 가두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놈은 왜 저러는 걸까? 단순한 반항이나 성질 문제라고 하기에는 녀석의 행동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을 채운 짙은 안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백구 사이에 그리고 저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오해의 벽은 점점 더 높고 단단하게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과 같았고 낮 동안에는 시종일관 머리를 짓누르는 둔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텃밭에 쪼그려 앉아 김을 매다가도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평생 저보다 건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의 절반을 자리에 누워 지냈습니다. 얼굴은 나날이 헬쑥해졌고 입맛이 없다며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내의 기억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되묻거나 물건을 둔 곳을 찾지 못해온 집안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내 안경 못 봤소? 아까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으면 저는 아내의 머리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는 안경을 가리키며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습니다. 여기 있잖소. 정신 좀 차리시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는 끔찍한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읍내 보건소에 들러 치매 관련 안내 책자를 몇 권 얻어왔습니다. 밤에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등잔 밑에서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기억력 감퇴, 방향 감각 상실, 성격 변화. 책에 적힌 증상들이 하나하나 제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기억을 못하는 것을 타박하지도 이상한 행동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침묵이 오히려 아내에게는 더 큰 벽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뜬금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갑시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제 와서 어딜 가겠다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 여기가 싫어요. 여기 온 뒤로 하루도 몸이 편한 날이 없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것만 같단 말이에요. 아내의 울음 섞인 절규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증이 이 시골집 때문이라고, 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차마 당신 혹시 치매가 온 것 같소라는 잔인한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요. 좀 더 지내보면 괜찮아질 거요라는 무책임한 말로 아내를 달랠 뿐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아내는 더 크게 절망했습니다. 나이 탓. 당신은 맨날 그 소리뿐이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는 하는 거요? 당신이 여기 오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다니. 당신 정말 미워요. 아내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우리 부부 사이에 그어진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식어가는 저녁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저 사이에 이토록 깊은 고립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제 몸도 아내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그 와중에도 백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극성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녀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절규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실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내에 대한 걱정과 제 자신의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녀석은 눈에 띄게 앙상해졌습니다. 털은 푸석해졌고 한때 늠름했던 등줄기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보일러실 근처로 다가서기라도 하면 녀석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제게 분노가 아닌 섬뜩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저 늙은 개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놈도 나처럼 우리 마누라처럼 미쳐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이 땅의 기운이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증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고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진실에 목소리를 광기 어린 소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제게 백구의 절박한 외침은 더 이상 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절망 속에 고립된 섬과도 같았습니다. 아내와 크게 다툰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에게 유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저 역시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일구었던
텃밭은 잡초들 차지가 되었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보던 소박한 행복은 이제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깨질 듯 아팠고 몸은 솜에 물을 먹인 듯 축축 늘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절망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의지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백구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감나무 아래를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녀석의 밥그릇이었습니다. 텅 빈 쇠 밥그릇을 입에 문 채 녀석은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철그렁, 철그렁하고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무딘 고막을 희미하게 두드렸습니다. 배가 고픈가 보군. 저는 무심하게 생각했지만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백구는 밥그릇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시위라도 하듯 그 밥그릇을 앞발로 밟고 서서 저를 향해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다 쉬어 쇳소리가 나는 그 소리에는 굶주림의 고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귀찮았습니다. 저 광기 어린 짐승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백구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백구의 목줄이 감나무 껍질에 쓸리는 소리였습니다. 녀석은 묶여있는 목줄을 끊기 위해 온몸을 비틀며 감나무에 목을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굵은 가죽 목줄이 단단한 나무 껍질과 마찰하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 달빛 아래 저는 보았습니다. 녀석의 목 주변 털이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시뻘건 속살이 드러나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너 미쳤구나.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고통을 모르는 짐승, 무언가에 단단히 홀려버린 미친 짐승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녀석을 어디론가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읍내 가축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가 좀 이상해서요. 혹시 와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자초지종을 묻더니 안락사를 고려해 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락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짐 덩어리였고 미친 짐승이라 생각했지만 제 손으로 한 생명에 숨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에 난 상처에 약이라도 발라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서자 백구는 피가 흐르는 목을 하고서도 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길을 피해 또다시 보일러실 앞으로 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내 놈도 나도 이 집에서 다 같이 미쳐서 죽어버리자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백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밥그릇은 텅 빈 채로 마당에 나뒹굴었고 물그릇에는 흙탕물만 고여갔습니다. 녀석의 목에 난 상처는 굳은 피딱지가 앉아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제 자신의 고통 속에, 아내와의 단절 속에,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저를 부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지 못한 채 그것이 녀석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초겨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칼날 같은 바람이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송장 같아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시오. 제가 흔들어 깨워도 아내는 희미하게 신음 소리를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비된 이성이 내린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감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백구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녀석은 이제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놈도 이제 포기했구나 하는 신락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백구의 저항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끼 소리를 내며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기름 냄새와 함께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눈금이 그려진 끝까지 최대를 향해 돌려버렸습니다. 덜커덩, 쿵. 보일러가 거대한 쇳덩이를 두드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곧 방안이 훈훈해질 것이고 안에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지막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아내의 곁에 누웠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온기에 긴장이 풀리면서 저 역시 까무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무언가에 의해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저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쿵, 쿵. 묵직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동시에 축축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얼굴을 미친 듯이 할야댔습니다.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인 것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녀석이, 묶여 있어야 할 녀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녀석은 침대 위로 뛰어 올라와 온몸으로 저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목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내려 제 얼굴과 이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놈.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녀석을 밀쳐내려 했지만 팔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제 팔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이빨을 세워 아프게 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어나세요, 제발. 이라고 애원하듯 제 팔을 물고 침대 아래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작은 머리를 흔들며 필사적으로 저를 당기는 녀석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았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짙은 안개가 순간적으로 걷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백구는 저를 끌어내는 것을 포기하고는 이번에는 현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닫힌 현관문을 향해 온몸을 던져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육중한 몸이 낡은 나무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이 넘게 몸을 던지자 녀석의 어깨에서도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툇마루의 낡은 유리창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도움닫기를 하듯 뒤로 물러섰다가 온 힘을 다해 유리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쨍그랑
세상이 깨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사이로 칼날 같은 밤 공기가 비명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깨진 유리창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유리 파편에 베어 상처투성이었고 바닥에는 녀석이 흘린 피가 흥건하게 고여갔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옆을 보니 아내는 여전히 숨소리 하나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전화기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백구는 그러나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는 듯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깨진 창문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남은 생명의 전부를 토해내듯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를 뽑아냈습니다. 아우 마이너스. 그 소리는 고요한 시골의 밤을 찢고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한 한 생명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백구의 마지막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기의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주시오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을 뿐입니다. 제 의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쏟아지는 잠처럼 거부할 수 없는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삐거리는 기계음,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제 코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어르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있지만 목이 타는 듯한 통증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보았던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던 백구의 모습만이 잔상처럼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아, 아내는 우리 마누라는 어떻소? 겨우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옆 침대에 계십니다. 두 분 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 침대에 아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묻자 의사는 제 차트를 넘겨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되게 낡은 보일러 배관에서 가스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니었으면 두 분 다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무기력함, 아내의 기억력, 감퇴와 이상 행동, 그리고 백구. 보일러실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던 녀석의 모습. 제가 보일러실에 다가설 때마다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막아서던 그 절박한 눈빛.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소리. 밥을 거부하고 목에 피가 나도록 목줄을 끊으려 몸부림치던 그 광기 어린 행동들. 그 모든 것이 경고였습니다. 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광기라고 미친 짓이라고 치부했던 백구의 모든 행동은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저희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던 것입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수만 배 예민한 후각으로 집안에 스며드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백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굶기고 구박하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녀석은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주인을 지키려는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백구는 우리 개는 어떻게 됐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발견 당시 집 앞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유리 파편에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근처 동물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제가 녀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녀석의 충직한 경고를 무시하고 녀석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링거줄이 팔을 잡아당기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녀석에게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팔에 붙들려 오열했습니다. 70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밤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뼈저린 후회와 참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녀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데려온 백구가 우리를 살렸어. 그런데 내가 그놈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다. 제 울부짖음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저의 통곡 소리와 삐
삐거리는 기계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저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제 영혼의 일부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저와 아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우리가 살아난 것이 천운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운이 아니라 한미물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보다는 백구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들 녀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아름다웠던 풍경은 이제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백구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은 기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다출혈과 쇼크로 몇 번이나 고비를 넘겼지만 백구가 믿을 수 없는 정신력으로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며 극진히 간호한 덕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낸 것은 오직 우리를 자신의 주인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것을. 집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마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백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은 예전의 늠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앙상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땅을 딛는 모습이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저와 아내를 발견하자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절뚝절뚝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아픈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다다른 백구는 그러나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제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혀로 제 바짓가랑이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백구의 상처투성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붕대 위로 베어 나오는 피 냄새와 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녀석의 목에 난 흉측한 상처 자국을 쓸어주고 유리 파편이 핥히고 간 등줄기를 어루만지며 수없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제 품에 안겨 가만히 제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도 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 편하자고 부모님께 짐을 떠넘기고 백구를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저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과 아집 때문이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몇 달간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원망, 그리고 죄책감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백구의 자리는 더 이상 마당 구석의 감나무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안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 바로 제 옆자리가 녀석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백구의 상처를 살폈고 아내는 녀석을 위해 영양가 높은 특식을 정성껏 만들어 먹였습니다. 이웃들도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던 옆집 젊은 부부는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와 저희가 은인의 목숨을 위협할 뻔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구를 마을을 구한 영웅이라 부르며 지날 때마다 간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내려와 집안의 낡은 보일러를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손보았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위한 푹신한 새 방석과 장난감을 한 아름 사들고 왔습니다. 녀석은 아들을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제 곁으로 와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제 무릎을 베고 잠든 백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몸에는 여전히 흉터가 선명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제게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녀석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백구야.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녀석은 잠결에도 꼬리를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저는 처음으로 녀석에게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제 손등을 따뜻한 혀로 한번 쓱 할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세상 가장 단단한 끈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저의 어리석음이 파괴했던 평화는 한 늙은 개의 숭고한 사랑으로 인해 비로소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